여쭙겠습니다. 지금 9일날 그 회의를 수소경제회의가 했는데 아까 좀 아까 이제 오시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단은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조금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 수소 수요 자체를 잡는 게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작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2,790만 톤으로 이제 2050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중에 이제 2,290만 톤을 해외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인데 일단 이런 수요 추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 같이 이제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뭐 그런데 왜 일본은 적게 잡고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해외 수요가 이렇게 많은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그건 사실은 이게 그 추산 과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의미 해석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산업부가 잡고 있는 정책 목표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연가스 시대에 우리가 했던 모델을 한번 수소 시대도 도입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온실가스 문제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그 천연가스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 수요처를 확실히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천연가스 공급자를 발굴하고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수요처 직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부가 하는 활동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석탄 혼소 발전에서 바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액화 수소 가져와서 수소 저기 천연가스 터빈 혼소하는데 바로 투입하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해변에 있는 화력 발전소에다 그냥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전략이 똑같은 거죠. 국내 수요처 확보해놓고. 천연가스도 그랬나요? 네. 그게 이제 수소에도 그대로 적용을. 그렇게 하면 되게 빠르게 이제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일단은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니까. 그렇죠. 예, 그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니까 물량 확보하는데도 이제 외국에서 수소를 발굴하고 도입하려는 사업자들한테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치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일본하고 차이점은 일본은 좀 속도 조절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려는 거 아닌가. 어떤 측면일까요? 지금 뭐 미국 같은데 그린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IRA법에 근거해서 킬로그램당 $3 뭐 제공하겠다. 그래서 지금 3.75달러인 것을 갑자기 0.75달러로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한국 그 에너지 정책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 국제 가격이 되게 저렴하니 한국도 낮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 태양광 발전 가격 같은 경우에 중동이나 이런 데는 토지 가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대규모로 할 수 있고 몇 센트로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한국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없고 토지 비용도 들고 막대하게 들고 근데 수소도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물론 이제 수소 시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긴 하지만 같은 논리를 자꾸 적용하려는 것 같아요. 미국도 떨어지고 호주도 가격 떨어지고 하니 우리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수소 대량 수소 도입하는 데 있어서 수소 도입 가격이 일단 낮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린 수소 생산 설비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니 국내도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겠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어쨌든 수전의 기술이 발달하면 뭐 단가가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뭐 급격하게 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납득이 가긴 가요. 이게 어떤 정책 위반 정책 추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요처가 명확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혼수 발전 쪽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딱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정한 양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빡 때린 건데 말하자면 그 일본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봤을 때는 안엑스 1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뭐 순위가 조금 그 안엑스 2인가 뭐 3 제가 예전 기억으로 그런데 한국도 좀 많이 올라갔나요? 의무 감축. 안엑스 그것은 이제 저 교토 의정서 체제 교토, 하에서의 예. 그런 거고요. 예. 지금은 파리 기후 협정에 기후, 의해서 예. 좀 바뀌었죠. 아, 그때 교토 의정서 체제하에서는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감축 의무가 부과됐는데 파리 기후 체제하에서는 선후진국 모두 구분 없이 네.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이 이제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그걸 준수했는지 여부를 신고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일단 암모니아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액화수소로 도입하는데 암모니아 수소 액화수소로 도입하는 것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예. 실증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작은 규모거든요. 그렇죠. 되게 작은 규모고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도 전망하기는 2030년도쯤 돼야지 그것이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액화수소. 암모니아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만은 영하 한 3, 40도면 되니까. 네, 53도인가 그렇죠. 53도면 충분히.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액화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기술로 가능하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일본은 실제로 자기네가 해보니까 세계 최초로 네. 2월달에 실증했음에도 네. 이게 만약에 대량으로 들여오는 데는 기술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수요를 높게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우리는 도전적이니까 일본보다 도전적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드렸던 말씀의 요지가 좋다. 우리 도전적으로 하는 거 좋고 당연히 뭐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는 거 맞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것이 맞는데 선도하는 방식이 우리가 거대한 수요처가 돼서 선도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적당하냐? 그러니까요. 네. 그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호주나 사우디까지 한국은 우리의 잠재적인 거대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적시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런 우리한테 판매자들이 여러 판매자들한테 줄 세워놓고 역경매를 시킬 수도 있겠죠. 운송 조건도 니네가 좀. 네, 옥션을 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번 딱 거래를 맺으면 네.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런 측면에서 도전적인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상업화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전략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본 거네요. 단장님 양화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해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현실이니까 그걸마저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총동원해서 한번 긁어보자. 긁어 모아보고 그래도 부족분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게 이제 전략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오에서 예. 추출한 수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가능성은 있지만 네. 대량 공급 가능한 기술이냐 하는 건 의문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 완성도도 높지 않고 바이오매스나 아니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출한 예. 수소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측면은 그런 것보다는 그건 어차피 국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고 맞아요. 예. 거기에 비용이 이미 들어가고 있고. 예, 예. 그것이 근데 또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전혀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그게 기저발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냥 모빌리티 쪽에 거의 뭐 하면은 뭐 원전 한 1.5개 정도 전국의 뭐 음식 쓰레기나 뭐 바이오가스 시설들 뭐 하수 슬러지 뭐 다 합치면은 원전 한 1.5에서 2개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만난 그 저기 저희 이제 그 서울의 그 선암물 재생센터 네, 경국현 대표님 만나보셨구나. 아니요 그 저기 바이오 무슨 회사인데 그 플라젠 아니고 거기에 지금 저기 수소 충전소하고 그 바이오 가스와 그 시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예, 부사장님 며칠 전에 이제 뵀었는데 그분은 이제 난지도를 본인 회사에서 네. 코스닥 회사인데 거기서 실증을 하고 실제로 많이 가스를 이제 해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 폐기물 쪽에서는 그 특별한 어떤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그 수소나 바이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도 들어가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좀 그 잠재력에 비하면 너무 좀 강조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자기 회사가 이제 그걸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더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좀 더 예를 들어서 일반 바이오가스 뭐 음식 쓰레기나 이런 거보다도 더 많이 뭐 이렇게 잠재적으로 그 가스를 메탄이죠, 메탄 가스가 나오는데 왜 그거에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관심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다. 이렇게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수소 경제 추진 체계 거버넌스 쪽에서 좀 관심이 있게 보는데 예, 예. 실제로 이번에 수소 경제 추진위원회 열렸지만 예. 총리께서 하시는 역할은 예. 각 부처에서 만들어온 자료를 읽어주는 역할 그렇죠. 정도밖에 못 하시잖아요. 종합적인 판단이 없는 거죠. 상시적으로 이게 소통되고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죠. 네. 기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모아서 그 이미 정부 부처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심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심의라는 것이 실제로 요거 바꿉시다라는 그 정도의 심의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아래 실무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정 기능이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없다고 볼 수 있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마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전체 흐름을 잡는 건 아마 산업부가 주도했을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일부, 국토부, 과기부가 이제 R&D 부분을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과기부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R&D 정책,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중장기 그 개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처니까 그렇다고 하고 국토부는 뭐 이게 모빌리티에 거의 집중돼 있고 환경부는 또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충전소를 얼마나 설치할 거냐 이쪽에 집중했을 거고 그 산업부는 좀 안타깝게도 좀 그 전력 특히 에너지 중에 전력 부문에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이제 조금 이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전력 부문이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 줄이기는 가장 좋은 카드고 그리고 발전소들이 해안에 딱 배치가 돼 있으니까 화력 발전소들이 그런 면에서 수소나 아모니아를 대량 도입하기에 딱 좋은 여건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입장이 이해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상시적으로 좀 검토해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정태훈 의원한테 얘기하니 정태훈 의원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 보좌관하고 며칠 얘기를 했어요. 예. 보좌관이 뭐 그때 뭐 바쁜데 뭐 국감이 어쩌고 그러더니 뭐 세미나도 본인이 원래는 좀 뭐 정태훈 의원실하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후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가 잡혀야지 그걸 어떤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예. 솔루션을 작더라도 하나씩 내고 그걸 또 평가하면서 그 솔루션을 또 키우고 이게 저변화하고 뭐 이런 또 거버넌스가 가장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답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때 정태훈한테 어떤 거버넌스가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 뭐 정부 부처나 뭐 이런 쪽에 또 계속 이제 관여를 하셨으니까 단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총리실에 뭐 수소경제위원회 그냥 뭐 이렇게 쭉 보고서 뭉쳐가지고 쌓아놓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예, 요거는 제가 저희도 이제 산업부 산하기관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흐름을 좀 맞춰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견이고 요거는 네, 사견인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수소경제위원회가 그 상설 기구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기구만이라도. 네.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이 집행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정부 행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지금은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설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자격을 부여하자. 일단 그게 현실적으로도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상층부는 그런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부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실행 기구들이 실행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에이스트 코리아가 그걸 그 전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도 자문 회의라는 형식으로 이제 각 이제 유관 기관들을 끌어모으고 의견 듣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도 그 조직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는 기본 성격이 이제 사단법인이고 공공기관이 아니죠. 그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집단이라는 얘기, 기업 단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가 부여한 공적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예산도 받고 그런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공단이라는 이런 기관들이 역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구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소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트랜스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에너지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너무 그렇더라고요. 수소는 많은 에너지 중에 하나죠. 많은 에너지 중 물론 이제 갈수록 이제 비중이 커지고 커져야 되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관리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같이 가면서 그 역할을 나눌 그 에너지이지 지금 있는 것들을 보다 별도의 트랙으로 간다? 이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좀 약간 환경공단 분들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가스공사가 뭐 그저께도 행정학회 발표를 한 걸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가스공사의 역할이 인터뷰 중 가스공사의 역할이 그냥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이렇게 수입해다가 이제 파는 그런 한국의 이제 에너지 이 플랫폼 역할을 했는데 수소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예, 다른 어떤 기능들, 다른 에너지원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니라 수소 전환이라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다른 에너지들을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한테 그걸 좀 배웠다고 좀 생각하는데 일본은 현재 쓰고 있는 것들에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그런 것들을 잘 플래닝을 하고 있다고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 좀 환경공단에 있는 분들 말씀은 어쨌든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그 가스공사의 이해관계만이 좀 이렇게 수소 플래닝에 좀 너무 좀 절대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선입관도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H2 코리아 분들하고 같이 해외 취재를 다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에너지 자립 관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정태훈 씨 세미나에서 이제 단장님이 딱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게 내 무식한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전문가들도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류의 기사들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모든 에너지들 다 해야 되고 뭐 블루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맞는데 심지어 그린수 수입도 해야 된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 후배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악의 경우 최근에 뭐 우크라 사태처럼 최악의 경우에 에너지를 최대한 그래도 자립해서 생계나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그 기반을 갖추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된다.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화석연료 수입해서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고 저희 좀 외신 기자들은 또 외교 안보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 사태나 유럽은 지금 아주 수십 년간의 패러다임이 무너진 거거든요. 초기 네. 그래서 통화시아라고 해서 안 그럴 날이 뭐 그러지 않을 보장이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렇다면 에너지라는 게 결국 뭐 전쟁을 부르는 그런 적인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옛날 이 프레임으로 그냥 수입해서만 이렇게 지금처럼 돌리는 게 목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시대 정신이. 지금 이제 30날 발표할 자료도 이제 그런 스토리로 그 작성 중인데 우리가 중동에 되게 의존적이잖아요. 중동에서 출발하면 거기서 이제 인도양 거쳐서 말카 해협 지나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쭉 들어오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천연가스 석유 시대도 그렇죠. 굉장히 위험했고 근데 다행히 그 지점마다 미국이 해양 패권 세력들이 지키고 서 있었으니까 안전하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G20 그 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 명확하게 우리 미국 편에 줄 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그것은 안전 보장 미국이라는 강대 세력하고 같이 한편이 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우리 입장에 안전 보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미국이 과거에 그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힘으로도 저걸 지켜야 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지금 수소 도입 계획 보면 동선이 똑같이 겹칩니다. 똑같아요. 중동에서 가져오고 호주, 미국, 칠레 하나 추가된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카타르가 31% 지금 제일 많고 호주가 20%더라고요. 천연가스가. 근데 그거랑 똑같은 동선이죠. 그래서 카타르보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순위가 바뀌는 게 호주의 이제 그 수소 저기 퍼스 이쪽에서 그린 수소하고 블루 수소 이거를 비중을 제일 많이 잡은 것 같고 H2 미트에서 제가 보고 좀 약간 캐나다의 수력 발전 통한 그린 수소 뭐 이거 비중을 놓고 공교롭게도 전부 호주 호주, 캐나다 뭐 여기 다 영국 연방 국가들이고 그러니까 영국 연방 국가들 플러스 미국 이거 말고는 이제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거는 이제 UAE나 사우디에서 이제 태양광 그린 수소가 이미 실증을 했고 굉장히 유망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지금 2030 그 엑스포도 부산 엑스포 그것도 지금 사우디하고 거의 경쟁 중인데 사우디는 이미 실증을 끝내서 막 그 그린 뭐 이 성과도 내고 있고 에너지 전환에 뭐 그런 것들을 뭐 해서 무슨 뭐 시범 도시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여기는 막 비전을 발표하는데 거기는 실증 사례를 갖고 막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돈도 있죠. 그러니까 기술만 없을 뿐이지. 네. 근데 그런 상황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하고 기술도 사실은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그 이제 그 글로벌 탑하고 비교하면 65% 수준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작은 숫자 하나 캐치업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 그래서 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래 그게 이제 천연가스 들어오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어디 시장 가서 이렇게 뭐 물건 하나 사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독일이나 유럽 EU가 갑자기 그린 수소에 엄청난 수요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나 이런 데 생산한 것은 이제 EU가 가져가고 독일도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건 천연가스 확보 경쟁보다 더 심한 경쟁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굉장히 낭만적으로 네. 우리 자본과 우리 기술로 거기서 발굴한 것은 뭐 자주 개발한 것이니 그건 국산화율을 높인 것이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킨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 지정학을 간과한 거죠. 네, 전에 천연가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해외에서 개발을 국산 기술로 네. 국내 업체가 개발을 했지만 그것이 꼭 급할 때 국내로 들어왔냐? 그건 안 되거든요. 그 계약 누군가 옵테이커가 있어서 이미 계약된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 그게 한국 기업이 생산했으니 당연히 한국으로 이건 아니죠. 그럼 뭐 한일 관계도 7광구, 네. 석유 7광구도 사실은 일본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임박해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뭐 아무런 뭐 성과가 없이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들이 메모리 비용이 되는 뭐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의 이제 그 기간이 익스파이어 됐다고. 일본이 배째면 우리가 권리를 다 상실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개발이라든가 해외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전략 경쟁 시대에는 더더욱더 그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경제적인 보호주의 이런 낮은 강도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그큰 거래들이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낭만적인 시나리오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일본이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 뭐 물론 거기는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외 생산 기지 구축하고 뭐 도입하고 할 테지만 아마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생산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의외로 가서 본 게 좀 쉬쉬하는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스나마치 물 재생센터 가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기술하고 같은 건 줄 알았더니 한국 기술은 이제 그 바이오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제 가스를 하는 거고 여기는 2차 대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석탄을 이제 적당한 열을 가해가지고 가스피케이션 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데 이게 좀 장점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바이오 슬러지를 말려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소 만들고 여기는 발효시켜가지고 미생물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스 고지로 해가지고 기질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쨌든 뭐 이 양이 아직 적더라도 이 잠재력에 대해서 재평가가 좀 돼야 되고
그 에너지 자립 관점에서 이런 것들 좀 이거는 뭐 사실 누구는 크게 떠들 필요도 없이 그냥 유럽처럼 그냥 동네 그 바이오가스가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외교 관계를 위해서 또 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를. 네. 그렇게 이제 외교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정책. 그렇게 가려면 여기가 사실은 어떤 그 천재지변이 있어도 여기가 좀 안정화돼. 어느 정도 네. 기본 수요 정도가 뭐 욕심이지만 충족이 되고 또 더 큰 목표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저의 가장 큰 6개월 동안의 그 좀 문제의식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미나 방향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에너지 공단에서 이렇게 그 주장하시는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역시 정말 그 가장 정확한 관점이죠. 환경하는 분들은 자기들의 KPI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에너지 자립 관점이 조금 결여돼 있다 본다면 이거는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단장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추진하시면서 우리나라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셰일가스가 지금 뭐 미국이 2024년 되면 그 메탄 천연가스 1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타르를 꺾고. 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을 위해서 가스 가격을 올려놓은 거다. 네, 러시아하고 뭐 네. 담합을 했는지 뭐 짝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강대국 외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소도 그 이제까지 이제 가스나 이런 걸 쭉 지켜보셨잖아요. 수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젠다 세팅을 하고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현재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가 네. 사실은 잠재적인 최대 수요국가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이제 최근에 독일이 이제 우리도 최대 수요국 될래하고 바보같이 끼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천연가스 시대에 경험했던 게 저기 아시아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은 국가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수요가 폭증한다면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그 사람들이 떠들듯이 그렇게 빠르게 종원을 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 셰일가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팔아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어떤 수소 경제에 대한 뭐랄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데 미국의 어떤 비전은 좀 어떨까요? 미국 뭐 이게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미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수소에 대해서 수소 기술 개발하고 뭐 실증하고 거기도 뭐 없는 게 없으니까 뭐 사막도 있고 뭐 자원도 좋고 하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도 이제 미국이 그 과연 이제 수소 경제에 있어서의 그 세계적인 자기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그 아마 이제 민주당 정부가 계속 된다면 예. 거기는 환경을 워낙 증시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예. 그 스탠스가.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하원에서는 뒤집어졌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그린 수소 또 하긴 하겠죠. 거기는 워낙 태양광이나 풍력이 풍부한 국가니까. 그것이 과연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냐. 그만큼 그 수소를 그만큼 소비할 만한 설비들이 충분하냐. 연료전지나 터빈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자동차나 이만큼 수요할 만한 기기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거고 그것은 천연가스에서 그랬듯이
국제 시세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판매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할 것이지. 아마 그런 측면이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 제시하는 그 비전이야 당연히 우리도 그린 수소 시대를 우리가 선도하겠다 하지만 선도한다는 의미가 과연 우리가 많이 써서 청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는데 선도하겠다는 의미인지 공급자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의 그걸 넘어서 시장 조성자로서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중동도 계속 지정학적인 관여를 해왔고 유럽은 뭐 장악을 했었고 나토도 동아시아도 이제 동맹국들하고 계속 해온 건데 지금 이제 상황이 사우디 뭐 아랍 UAE 뭐 다 미국하고 일단 뭐 외교 통상적으로 좀 약간 비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게 이제 다극화니까 다극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물론 그중에 핵심이긴 하겠지만은 다극화 시대에 미국이 과연 이 수소 경제에서의 어떤 시장 조성자로서 유일하고 명백한 어떤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라는 것이 아주 작은 양의 그 공급 차질을 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죠. 화석 연료 시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화석 연료 시대에는 군사력과 뭐 모든 걸 다 이용해서 그래도 쭉 해왔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지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의 엘고가 얘기했던 기후 변화 담론하고 이게 상치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자기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줄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고는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스는 일정 부분 계속 이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가져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수소에 대한 관점이 과연 뭐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 모아진 어떤 관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솔직하게 깊이 못 들여다봤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어쨌든 가기는 갈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수요자로서까지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온실가스 파리 협약 다시 살려서 이제 자기네부터 의무 감축을 하고 그런 걸 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수소 경제로 가는 것이 자기네가 어렵지도 않고 자원도 많은데 그걸 갖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미국이 좀 뭐 이렇게 조장한 전쟁 아니냐 분위기 조성해 갖고 싸우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무력화시키고 유럽도 무력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럽이 완전히 미국을 고분고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가 힘이 쪽 빠지니까 근데 다시 이제 러시아 기를 살리면서 이제 중국 죽이게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은 힘도 세지만 진짜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 신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생산했으니 그건 우리 거다고 하는 계산이 과연 타당하냐? 이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하고 뭐 인도태평양 전략, 뭐 파이브 아이즈 모든 것들이 저기 동맹국들 근데 이제 영연방, 앵글로색슨, 뭐 이제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수소가 또 제가 이게 보니까 수소가 딱 거기에 그냥 박혀 있어요. 중동이 없고 중동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장악을 아주 강력하게 했다가 사우디나 근데 이제는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수소는 만약에 하게 되면 호주,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그 동서발전에서 호주에 예. 테즈마니아라는 섬에서 자신이, 예. 예, 거기서 왜 그린 수소 개발하려고 좀 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호주 북서부 내륙에서도 예. 뭐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쪽에 좋은 지점은 다 일본이 선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뭐 중국하고 일본이 다 선점하고 있죠. 예. 시진핑이 그 퍼스가 예. 호주 서북부 그 퍼스 공항이 시진핑이 항상 글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호주하고 중국하고 아주 이게 관계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소프트 파워가 떨어지니까 호주에서 이제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좀 굉장히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미 그쪽에 중화학공업이나 뭐 에너지나 이쪽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이제 빨대를 꽂아 놓고 있었고 일본은 뭐 그 전부터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호주 그 서호주 장관이 그때 H2 미트에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야 진짜 한국 사람 왜 박수 치는데 나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 이게 당신은 우리의 최대 고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그 우리가 물건 깎아달라면 깎아주나요? 절대 안 가거든요. 우리를 우선적으로 달라면 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에너지 시장의 논리로 네. 가게 되는 거고 또 말씀하셨던 그 아시아 동아시아 프리미엄 네, 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네. 가능하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 에너지 안보 포럼이라는 것을 한번 구성해서 예. 기후변화 포럼이나 뭐 수소 포럼 하듯이 예.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장님 그동안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의원들 중에서 좀 싹수가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그나마 제가 이제 그 자주 뵈면서 소통했던 분이 정태호 의원이고 그나마 이제 좀 그 에너지를 단순히 경제적이나 에너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준 게 그분이고 그래 이렇게 바쁜 척 하셔가지고 이번에 기재위 가시면서 바쁘게 예.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뭐 그분들도 관심과 있긴 한데 아직은 관점이 좀 덜. 이현욱 의원도 그때 네. H2 미트에 이제 뭐 강연 축사를 하셨는데 그분도 어쨌든 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인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우리 예. 가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하죠. 그분이 수소를 제일 오래 하셨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인영 의원은 완전히 뭐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정문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연구위원이에요. 그 수소 포럼에.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또 뭐 운영위원 때문에 지금 또 정무적인 사안들이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예. 박사님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분들을 어쨌든 좀 설득을 해서 한국도 이게 참 그냥 뭐 장밋빛 뭐 이런 낭만적인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소 차는 뭐 음식 쓰레기도 다 할 수 있다. 대전시장 같은 경우 뭐 그 대전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트램을 다 돌릴 수 있다. 수소 트램을. 네. 뭐 그래가지고 뭐 국힘 의원 국힘 출신이신데 저는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짜 뭐 그런 것부터 막 좀 밀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이제 뭔지를 느껴야지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호불호도 표시하고 또 그 국회의원들도 그거를 정책으로서 내가 합리적인 정책을 얘기하면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를 진짜 이게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이런 그 막내 동생 같이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이제 2050년쯤 되면 목표는 뭐 전망치이긴 하지만 한 2,800만 톤 가까이 되는 그 양 중에서
2%를 해외에서 사와야 된다는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를 당연히 25%는 무조건 국내에서 충당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25%. 예. 그렇게 목표를 잡아놔야지 네. 그 바이오 가스라든지 폐기물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활발하게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할 거고요. 예. 그게 시장이 확보가 되는, 국내 시장이 그 사람들한테는 확보가 되는 셈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음. 우리가 국내에서 공급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당연히 국제 무대에 나가서 협상력도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궁한 걸 뻔히 아는데. 네. 아, 그렇죠. 제가